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고환율에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한 고강도 구두 개입과 함께 서학개미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내놓은 건데요.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되돌려 환율 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을 향해선 해외 자회사 배당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세제 혜택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장중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원 기자, 오늘 나온 세제 지원 방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의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된 뒤 양도세 20%,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이를 1년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건데 1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우 1인당 5천만 원 한도가 조건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용 환해지 상품을 출시하게 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가 환해지 상품을 사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환해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하는데 투자자는 환손실 부담을 줄이고 외환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면서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거란 계산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는 국내 모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 세제 지원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이끌겠다는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만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고요. 또 국회 동의 또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제인 12월 23일까지 해외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이었어야 합니다. 오늘인 24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제외된다는 뜻이죠. 정부는 국내 증시로의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세제 혜택을 더 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비과세를,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왜 하필 12월 23일이 기준이 돼야 되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올해 세금 납부를 대비해 미리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로서는 하루 이틀 차이로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된 셈이죠. 정부 계획을 실행하려면 추가 조세특례 제한법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장기 투자 기준이나 공제총액, 감면 비율 등이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우리 돈으로 220조 원이 넘는 만큼 정부는 서학개미의 유턴으로 환율 안정과 국내 주식 활성화라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하자 오늘 환율이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이런 방안들이 고환율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발이 묶인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 풀기의 한창인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예상 밖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시경제 환경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되살아난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OECD가 예상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로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라 예상합니다. 우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세액 감면 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게 한국투자증권 분석인데요. 아울러 최근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줄고 금융권과 기업의 매수세가 환율 인상의 원인이었던 점 역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가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단기적인 투심은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반전을 위해서는 시장 체질 개선과 경기 반등이 절실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성환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마케팅까지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정보를 제공하던 채널부터 각종 투자 지원금 정책까지 종료한 건데요. 사실상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압박에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이 운영해온 미국 주식 정보 텔레그램 채널 키움증권 미국 주식 톡톡입니다.
지난 2018년 개설된 이 채널은 구독자 수 3만 7천여 명, 주식 텔레그램 채널 가운데 1위입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이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고환율 기조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날 해외 주식 관련 일부 텔레그램 채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던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새해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유진과 삼성, 토스증권도 수수료 무료 환급 혜택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 분위기가 좀 그런데 지켜보다가 따를 수밖에 없죠. 올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약 1,66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00억 달러 늘었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1,450원을 돌파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고환율에서 비롯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이 큰데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하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인 데다 수급 측면에서는 달러 매수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정 환율 레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 균형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김중수 전 총재를 유주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요 교역 상대국 사이 물가 변동까지 고려한 실질 실효 환율은 최근 수년간 수직 낙하하며 지난 11월 기준 64개국 중 6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업체가 많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예전에 비해서 가격보다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 팔기 때문에 그 받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온 국민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받는 피해가 훨씬 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할 리 없이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뭐 어느 면에서 이득이 있겠습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김중수 전 총재는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목표가 특정 수치에 맞춰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의 역할은 균형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균형점에 가도록 유도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약화되는 것을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첫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잘못하다 본다 그러면 내생 변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결정될 변수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1% 성장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로 회복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5, 6년간 잠재 성장률을 밑돈 경우가 많고 잠재 성장률의 수준도 낮아지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더 생산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아져야죠. 말로만 AI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죠. 김중수 전 총재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자본과 노동 등 요소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 노동 비용을 줄이는 개혁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주식시장 성과에 따라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지수 연동예금 ELD가 올 들어 11조 원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은 보장되면서 최고 연 7%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수 연동예금 ELD 어떤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기까지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고요. 코스피 200 등과 같은 주가 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정기 예금보다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상품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원금 보장형 ELD 25-9호의 경우 최고 연 7%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기간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정확하게 20%를 찍어야 합니다. 만약 지수 상승률이 0에서 20% 사이라면 그땐 연 1.8에서 7% 범위 내에서 지수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네, 다트처럼 정확하게 딱 20%를 찍으면 최고 금리를,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수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거나 20%를 넘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20%를 초과해서 오르거나 만기 시점에 지수가 하락해 있다면 금리는 연 1.8%가 적용됩니다. 지수 상승률이 일정 구간에 벗어나면 가장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일정 범위를 한 번이라도 넘어서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노가웃형 이외에도요. 가입 기간 동안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특정 구간 안에만 있으면 수익을 주는 양방향 수익 추구형, 그리고 지수 하락 구간에 베팅하는 하락 수익 추구형, 지수가 일정 구간 내에서 상승하기만 하면 최고 수익률을 주는 상승 추구형 등 ELD 상품 구조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지수 상승률이 구간에 벗어나면 가장 낮은 금리를 받게 된다는 점까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어떻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은행들은 원금 대부분을 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이 나머지 일부 금액을 주가지수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고객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런 ELD가 은행권에서 올 들어 11조 원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ELD를 취급하는 그 국민은행과 또 신한하나, NH농협은행의 올해 판매액은 이달까지 총 1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판매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7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올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LD에 앞다퉈 가입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은행권은 무엇보다 코스피 강세로 국내 주식시장이 받쳐졌고 또 과거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이슈로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판매에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오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들은 여전하고 또 다수의 증권사가 내년 코스피 상단을 4,500에서 5,500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ELD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금 보장에 잘하면 더 큰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ELD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죠. 지수 연동 예금, 이렇게 이름에 예금이 붙어 있으니까 단순히 정기 예금과 비슷한 상품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는데요. 최고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상품 구조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다도 못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또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돼서 원금이 깎일 수 있고요.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LD 역시 예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5.4%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국내 4대 방산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주 잔고도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자 합산 네. 5조 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각사별 영업이익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4천억 원, 그리고 현대로템이 1조 600억 원, LIG 넥스원과 카이가 각각 이제 3천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5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불과 3년 전인 2022년에 8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폴란드 수출이 개시가 되면서 2023년 합산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6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요. 올해도 2배가량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최대 17%에 이를 전망인데요. 2020년 국내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3.7%, 대기업이라고 해도 5%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장입니다. 국내 방산 수요에 한정돼서 이제 독자적인 내수 물량 창출이 어려웠던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 전년과 비교해서 봐도 2배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특히 한화 에어로의 가파른 이익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지난 2022년에 그 폴란드 수출의 기본 계약 규모 자체는 현대로템이 더 컸지만 이를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이행 계약 비율은 한화에어로가 더 높았습니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K9 자주포 1차 수출 물량 212문을 최근 이제 모두 납품했습니다. 한화에어로가 공식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폴란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연도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인도돼서 매출로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급금 30%, 나머지 잔금을 받는 구조였고요. 총 이제 3조 2천억 원 규모였는데 당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36원을 기준으로 발표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환차익도 예상이 됩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도 폴란드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인도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업체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4대 방산업체들의 현재 그 91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요. 러우 전쟁은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전 협상이 쉽사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자립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연간 전차 122대 그리고 장갑차 679대 생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생산 능력은 30에서 4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방산업체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 기자, 앞으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수주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스페인과 그리고 스웨덴이 신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모도 최근 이제 에스토니아가 5,200억 원 규모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서 노르웨이에서도 미국 하이마스와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높아진 말레이시아도 대규모 수출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공격기, 방공망,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LIG 넥스원 천궁이 수주 가시권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이는 이제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TF-50N 기종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 KF-21 기종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내년 이라크와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에 도전합니다. 네, 오늘 방산인사이드는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100억 원을 빌려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있었고 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3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1,002건.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활용해 시세를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도 14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돼 경찰에도 수사 의뢰됐습니다. 가격 띄우기의 경우 서울의 한 아파트는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신고된 뒤 약 9개월 만에 계약이 해제됐고 이후 18억 원의 후속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족 간 거래로 아파트를 8억 2천만 원에 신고한 뒤 1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하고 이후 8억 원의 제3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기업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 대출 자금 목적 외 유용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수도권 기획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 거래뿐만 아니라 9월, 10월, 11월, 11월에서 정기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직거래라던가 전세 사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계약 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12월 24일)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따뜻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